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이 코스피 지수가 미 증시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200선 아래로 내려앉았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53포인트 떨어진 1196.1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과 인도 증시 등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는 상승을 했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그다지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주식형 펀드의 순 자산 총액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90조 원대 아래로 붕괴됐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는데요. 자, 이 소식과 함께 요즘 들어서 계속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예금 금리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글로벌 증시 침체로 펀드 시장이 무척이나 혹한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전체 주식형 펀드 순 자산액이 1년여 만에 90조 원대로 아래로 내려앉았다는 그런 소식도 있는데요. 자, 그만큼 어떤 매수 이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하겠습니다. 유병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병원입니다. 네, 순 자산액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인 17일 기준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액이 87조 2,6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말 이후 1년 3개월여 만에 90조 원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로부터 꼭 1년 전인 지난해 10월 말 전체 주식형 펀드의 순자산액이 136조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1년 새 50조 원에 가까운 돈이 날아간 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이 일단은 줄어든 것 자체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고요. 지난 8일 10조 원대가 이제 100조 원대가 붕괴된 이후에 10일도 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큰 돈이 허공으로 붕 뜬 셈이 됐는데요. 자,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최근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의 부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이 폭락하면서 평가 금액이 급감한 것입니다. 또한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960억 원이, 해외 주식형 펀드에서도 2,700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네. 자, 우리 펀드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어떤 분들이 이제 반토막이 났네, 40%가 마이너스가 됐네 해서 참 울상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펀드 수익률 굉장히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지난 한 주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6.40%, 해외 주식형은 마이너스 3.43%로 원금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1년 수익률을 살펴봐도 각각 마이너스 39.54%, 마이너스 48.32%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나마 선전을 보이고 있는 펀드들은 다 안정지향형 펀드라고들 들려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정액 100억 원 이상의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한 주간 수익률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종 지수를 쫓는 ETF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배당 수익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내는 펀드들도 다른 펀드들에 비해 손실이 적은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증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안정성이 높은 포트폴리오를 짜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투자증권은 글로벌 추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익률 개선 요인이 생긴 채권형 펀드가 향후 환율 시장 안정 시 투자 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유병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유병원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또 예금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예금 금리가 좀 높은 이번 시기에 어떤 예금 상품에 가입해서 어떤 금리를 좀 이렇게 따먹는 그런 투자가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금이라는 게 한번 묻어놓으면 일정 기간 묶이는 돈인 만큼 가장 고점이 언젠가인가를 잘 잡아내서 가입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지금 넣어야 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 참 많은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영필 기자입니다. 네, 최근 시중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요즘에 고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 올랐는데요. 고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원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연 7%대 중반의 고금리 정기예금으로 돈을 끌어모았었는데요. 정부의 유동성 지원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르면 연말께는 금리 상승세가 꺾일 거라 시전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합세를 보이다가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국민연금이 최근 10조 원가량의 우량 회사채와 은행채를 매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서 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미국발 금융위기로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리서 발행이 어려워지자 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특판 예금을 통해 수신을 늘려왔었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가의 채권 매입 확대는 금리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데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채를 발행해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면 무리해서 예금 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금리가 고점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어떤 고금리 예금에 가입할 타이밍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은행들이 당분간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도 내년 초쯤이면 금리가 다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이 고금리 예금에 가입할 시점이라고 보이는데요. 은행의 이제 PB들은 지금이 금리 고점이고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기 예금에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에 여윳돈을 모두 넣기보다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금리가 높다고 해도 인플레이션 비율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네. 자, 이 사실 시중은행보다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저축은행들인데요. 저축은행도 역시 그런 금리 인상세가 함께 꺾이는 걸까요? 예,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 경쟁이 잦아들면 저축은행들의 그 예금금리도 인상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들은 정기예금의 최고 연 8.1%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축은행의 금리가 오른 것은 시중은행들이 금리가 갑자기 많이 올리면서 그 격차를 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 확대돼서 시중은행의 금리가 안정이 되면 저축은행의 금리 상승세도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 저축은행들의 경우 추가 금리 인상에는 소극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형 저축은행은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금리를 0.1에서 0.3%포인트까지 추가로 올릴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이 경우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최대 8%대 중반까지 근접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우량 저축은행을 골라서 조금 시기를 보아가며 금리에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한 시점입니다. 네. 사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지 말란 법도 없고, 그리고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제 금융사별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로 한도가 되어 있는 데다가 요즘 들어서, 금융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았으니만큼 금융사 간의 어떤 분산 투자, 그리고 시간별로도 분산 투자, 이중으로 하는 그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필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금융부의 김영필 기자였습니다. 네. 자, 이 고금리로 인한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또 자금줄까지 막히면서 요즘 들어서 중소기업의 이중고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축소하면서 이래저래 돈 구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책 자금으로 그 지원 신청이 몰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자, 서울경제신문 이유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야, 키코 사태 등등으로 자금줄이 막힌 우리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마저 막히니까 이제 온갖 정책 자금에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예.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키코 등 환해지 파생상품 가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손실 금액이 4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될 만큼 키코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에 따라 은행 대출마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정책자금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청의 회생 특례자금은 200억 원가량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키코 손실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인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에 따라 회생 특례자금 300억 원이 추가로 조성된 상태이며 업체당 연간 10억 원 이내에서 대출기간 3년, 대출금리는 8.18%로 추가 지원금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진공에서는 회생 특례자금에 대한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9일부터 현재까지 총 96개사가 자금 지원 상담을 받은 상태이며 상담 금액도 당초 지원 규모를 훨씬 웃도는 539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중 키코 등 환해지 파생 상품에 따른 손실을 입은 기업이 69개사이며 상담 금액은 446억 원 수준입니다. 또 상담 과정을 거쳐 실제로 신청을 마친 업체 수도 51개사로 신청 금액이 328억 원에 달해 이미 예산 한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네.
자, 이 키코 가입에 따른 어떤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손실액에 비해서 이제 회생 특례 자금 규모가 무척이나 상대적으로 작아서 그 추가 지원 규모가 좀 더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은 일찌감치 한도가 소진되는 사태를 빚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진공의 회생특례자금 지원을 원하는 상당 기업 중에는 키코 상품 가입에 따른 손실 금액이 300억 원에서 4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 중진공은 키코 손실에 따른 부도 위험이 높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피해 기업들은 회생 특례 자금으로 10억 원을 지원받아도 키코 손실을 보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당장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이처럼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몰리자 내년 예산 중 긴급 경영 안전자금으로 편성된 3천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추가로 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중진공의 긴급 경영 안전자금으로 편성된 예산 약 3천억 원 중에 약 80%에 해당하는 2,300억 원이 원부자재 구입 지원자금으로 편성돼 있으며 나머지 재해복구 지원자금과 회생특례자금에 각각 500억 원과 2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진공은 키코 피해 기업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회생특례자금을 당초 예산안보다 대폭 늘려 연초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경기나 이제 뭐 경영 여건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사업 전환 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떤 그 기업을 경영하고 또 운영하기에는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중소기업들은 키코 사태뿐만 아니라 연초부터 가파른 원자재값 상승 및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진공에서 기존 사업을 변경하거나 신사업 진출에 나서는 업체들에게 지원되는 사업 전환 자금 역시 중소기업들이 몰리며 이미 올해 예산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올해 사업 전환 자금으로 책정된 예산은 1,100억 원이었으나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246개사로부터 1,200억 원의 신청이 접수돼 이미 한도를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 기업도 지난해 206개사에 비해 한 20% 정도 늘어난 246개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 중진공 측은 최근 금융권의 대출 축소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업체들이 대거 사업 전환 자금에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진공은 내년에도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올해 예산보다 25%가량이 늘어난 1,4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래저래 뭐 경영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그 경제 여건의 가장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이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기업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이 밑을 단단히 받쳐주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가 튼튼하게 우뚝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어려운 경기 여건에 넘어진다든가 아니면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중소기업들이나 영세기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좀 마련되기를 절실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증시 마감 시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다시 오늘 12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고 듣고 있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수가 다시 1200선을 이탈했다고요? 네, 자,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경제 지표를 먼저 살펴드리죠.
네, 오늘의 경제지표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증시가 다시 1200선 아래로 내려앉았고요. 그리고 환율이 다시금 좀 올랐습니다. 1320원대 여전히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가격대에 놓여 있는 것이 좀 염려스럽네요. 자,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하겠습니다. 박혜욱 기자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혜욱입니다. 네, 이 지수가 다시 1200선을 이탈했다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1200선을 빼앗겼습니다.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53포인트 내린 1196.10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유럽 증시의 반등 소식에 장 초반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이후 잠잠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한 데다 이 영향으로 투신이 대규모 손절에 나서면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전날 급등세를 이끌었던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과 비차익 거래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며 3,409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JP모건이 그 미래에셋 증권에 대한 그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어제 하한가를 맞기도 하는 등 이렇게 저항이 좋지 않을 때는 사실 외국계 증권사들의 그 부정적인 보고서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CS증권이 우리 대표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요. 네, 전날 JP모건이 매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래에셋 증권이 하한가에 빠지는 등 무서운 힘을 발휘했는데요. 오늘은 CS증권이 국내 증시의 저승사자로 떠올랐습니다. CS증권은 이날 다량의 보고서를 통해 국내 대표 기업에 대한 무더기 주가 하향 조치에 나섰습니다. CS증권이 언급한 기업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백화점,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으로 해당 기업 주가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외국계 증권사들이 내놓은 분석은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실적 시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차 불거진 탓에 부정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게 외국계 증권사가 연 이틀에 걸쳐 악재를 들고 나오자 혹시나 나머지 외국계 증권사들도 같은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실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네, 어닝 시즌이 이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기업도 덜어 나타나고 있는 등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장세인데요. 비록 적자 기업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성장세 둔화가 수치로 입증되면서 실적 호전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로 대림산업, 포스코 등이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우수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실적은 참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워낙 큰 악재가 시장에 들이운 상황이어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한 실적 개선을 고려한 투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 증권업계에서는 아무래도 그 직원들의 평균 수명이 타업종보다는 좀 짧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인데요. 자, 펀드 매니저 10명 가운데 6명이 3년 내에 이직을 한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군요. 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하경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자산운용사의 운용 전문 인력과 퇴직자 수를 조사한 결과 총 41개사의 3년간 펀드 매니저 이직률은 평균 62.4%로 10명 중 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당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맡은 지 3년도 채 안 돼 교체된 펀드가 10개 중에서 6개에 달하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펀드 투자자들에겐 장기 투자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은 잦은 이직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관행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체 펀드 매니저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공시를 마련토록 할 방침인데요. 앞으로 이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박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증시 상황까지 정리해 드렸고요. 센 경제 현장 잠시 후에 뉴스 단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한국의 금융지원안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할 만큼 집중력 있고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원달러 스와프 거래에서 15억 2천만 달러가 낙찰됐습니다. 첫날인 탓에 응찰 규모는 23억 2천만 달러로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포스코가 대우조선 인수전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 입찰이 유찰돼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면 포스코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건설업체에서 주택용지를 사들이는데 4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는 비용으로 최대 2조 원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 같은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잠시 후 증시 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Live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증시전략센터입니다. 동양존금증권의 김경수 차장 그리고 교보증권의 이진행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김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증시가 글로벌 신용위기 진정에 참 이틀째 이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은 별로 모양이 좋지가 않았었죠.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전일에 이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강세를 좀 이어갈 줄 알았었는데 밤사이 미국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예상 외로 호전된 것으로 발표된 경제 지표로 인해서 다우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 증시도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약간 장 초반에 플러스 16포인트로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전일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던 코스피 시장이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를 등에 업고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시장의 영향과 그다음에 금일 발표될 정부의 건설 부문 유동성 지원 대책 이런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세를 좀 이어갔었는데요. 네. 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이 닷새 만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순매수를 보였었던 반면에 프로그램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약, 보험, 이런 업종을 좀 제외하고 전 업종이 좀 고르게 상승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정부 정책의 호재로 건설주들이 초반에는 5에서 8%까지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낙폭이 과대했던 이유로 조선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좀 나타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장 초반 때 2%대, 특히 1232포인트까지 올랐던 지수가 뚜렷한 매수 주치도 없이 장중 한때 마이너스 26포인트까지 밀렸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만 조금 매수세를 보이는 한편, 기관은 투신권을 중심으로 단기 급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성 매물을 갖다가 시장에 쏟아놓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전날과 달리 순매도가 좀 가속화되면서 코스피 반동에 발목을 잡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네. 결국 외국인이 소폭 매도를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1,400억,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3,400억 정도 매도를 보이면서 전일 대비 11포인트, 그다음에 금일 고점에서는 약 한 36포인트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오늘 하루만 거의 마이너스 50포인트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하루 만에 1200포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금일 그 장 마감 발표 후에 그 발표 예정인 그 건설 경기 관련 그 정부 대책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불안 심리를 좀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재차 그 상승하고 있는 데다가 그 여기에 그 높은 수준의 그 매수 차익 잔고에 따른 그 환매를 대비해서 그 인덱스 쪽에서 나온 그 프로그램 물량이 대거 출하가 되면서 어찌 보면 그 수급 불균형에 의한 그 요인이 좀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현재 그 지수가 약 1200포인트를 두고서 그 등락만 지금 거듭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 뭐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가 계속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미국이라든지 세계 주요 증시의 동향을 좀 살펴볼 그 필요가 있겠고요. 금융시장 안정 기대감에 수혜를 받는 그런 금융지라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와 그다음에 정부 그 건설업에 따른 그 부양책에 따른 건설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겠고요. 네. 실적을 수반하는 그 낙폭과대주라든가 그 금융위기에 안전한 그 우량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거나 이번 기회에 그 포트폴리오 교체 기회로 삼아도 좋겠지만은 그 변동성 장세를 둔 그런 그 리스크 관리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진행 차장님도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오늘도 역시 일본과 인도 증시 등등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우리 증시만 유독 좀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 약세 배경과 또 우리 장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예. 우선 그 장중에 혼조세를 보이다가 아시아 주요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하락 마감하는 어떤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의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해외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원인을 크게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금융시장 불안과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고강도의 여러 그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네. 고공행진 중인 기업어음, 즉 CP금리가 그런 상승세가 CP금리의 상승세가 개별 기업들의 그런 심각한 자금난을 직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던 국가신용부도위험, 즉 CDS가 다시 급등세로 전환한 점, 그리고 아직도 불안한 환율시장 등의 모습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이 아직 채 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매도세를 받아줄 만한 어떤 뚜렷한 매수 주체 부재 현상이라고 좀 분석이 되는데요. 투신권 중심의 기관 투자가들 역시 최근에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낙폭이 커진 그런 건설이나 은행 업종, 그리고 경기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관망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로스컷으로 보이는 매도세를 일관하는 등의 매매를 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네. 종목별로도 최근 낙폭가대 중심으로 일시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등락을 거듭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는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시장은 선물 시장의 등락 여부에 따라서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이유라고도 좀 분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이유 등으로 인해서 불안해진 투자 심리가 악재에 민감한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양상인데요. 네. 전일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하한가에 직격탄을 맞았던 미래에셋 증권이나 심지어 미래에셋 증권에서 보유 중인 종목들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점 등은 취약해진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어떤 극단적인 예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단기 악재성 뉴스나 어떤 루머성 어떤 이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민감하게 주가가 좀 급락을 거듭하는 점 등이 어떤 이런 불안한 투자 심리가 최근에 다소 안정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한 해외 증시하고는 다르게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장중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진 상황이라서 투자 전략을 짜기도 사실 참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이러한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에서도 자금 경색이 완화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과 또 세계 각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유동성 공급의 정책 공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서는 신용위기가 좀 정점을 지났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향후 실물 경기의 동향에 더욱 중요한 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데요. 여러 경제 지표들만 좀 분석해 본다면 사실 지금은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낮아진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건설주나 국내 대표 은행주들의 어떤 극단적인
그 잠재 부실화까지 주가에 좀 선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현재 뭐 12개월 PER 기준으로 퍼가 8배 수준에서 이렇게 낮아진 밸류에이션 등을 좀 감안해 본다면 최근의 주가 하락 국면은 매도 클라이막스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자, 현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텐데요. 자, 김경수 차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변동이 있습니까? 예, 뭐 저는 뭐 기존에 그 NHN이 한 20% 하고요. 그다음에 네. 세아베스트를 40%, 그다음에 대한전선을 20%로 잡고 현금 보유 비중을 갖다가 약 20%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 일부 종목이 그 손절가에 좀 근접함에 따라서 그 대한전선을 제외한 그 나머지 그 NHN과 세아베스트 종목을 갖다가 각각 10%씩 약간 비중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 네. 그 여전히 그 시장 상황이 그 매수 주체도 그다음에 뭐 주도주도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상존해 있는 판단에 조금씩 그 보유 비중을 줄이고 그 현금 비중을 약간 좀 높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중을 축소를 한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자, 먼저 대한전선과 NHN 등등 상세하게 한 종목 짚어보죠. 예, 그 먼저 그 대한전선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전선 업황에 대한 그런 그 호조로 견조한 실적이 역시 그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또한 그 안양공장이라든지 그 남부터미널, 시흥공장 개발 이익이 그 유입될 경우에 그 재무 건전성이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더군다나 그 연말 부채 비율을 갖다가 160%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갖고 그 유동성에 대한 우려는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그 계열사로 편입한 그 난광통원에 대해서도 지분 추가 매입으로 인해서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행사가 가능해지면서 일단락 되었던 점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가 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NHN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역시나 그 NHN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 악재로 얘기 나왔던 것들은 이미 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역시나 그 13만 원대에서 지금 계속 오르락 내리락만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그 코스피 시장으로의 그 이전으로 추진을 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호재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에는 좀 실적이 좀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먼저 해보지만 4분기 넘어가서는 그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자회사인 그 네오프레 지분을 갖다가 넥슨 측에 지금 그 매각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그 지분법 손실이 좀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그 비중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 NHN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좀 좋게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끝으로 세아베스틸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역시나 그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도 국내 그 구정 특수강 1위 업체인데요. 그 특수강 그 본강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 지난주 15일에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그 55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95%나 증가를 해 보였고요.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보다 약 한 80% 늘어난 5,022억을 갖다가 기록했다고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그 여기에 그 2분기에서 3분기에도 일단 그 실적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일단 발표를 했고요. 여전히 4분기에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또한 그 배당 같은 경우에도 그 거기에 대한 그 매력 같은 경비를 했는데요. 지난해 주당 그 배당 갖다가 700원 정도를 현금 배당을 실시를 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은 지난해 주당 그 700원에서 올해는 1,000원 정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또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또 배당의 계절이 다가온다라는 점에서 세아베스틸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진행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예. 최근에 종목 포트폴리오를 다시 이제 좀 조정을 하면서 어떤 기존의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간 것으로 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단기적인 반등 관점을 유지하면서 주식 비중을 추가로 높이는 전략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SK네트워크스와 삼성물산은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면서요 변화를 주었고요.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기아차를 20%, 코스닥의 마이스코라는 종목을 20%, 현금을 10% 유지하면서 주식 비중을 9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주식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기존의 SK네트워크스와 삼성물산 이 두 종목은 비중을 각각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자, 새롭게 기아차와 마이스코를 편입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관한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 기아차는 어떻습니까?
예, 기아차는 2008년 하반기에 출시된 포르테와 소울 등의 기아차의 어떤 신차들이 내수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신차 효과는 하반기 내수 수요 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한편 최근 달러 강세에 대한 이익 민감도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최고인데요. 기아차 매출의 절반 정도가 달러 환산 수입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변화가 기아차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상대적으로 견조하던 주가가 지난주 이후에 이제 단기 급락한 배경으로는 3, 4분기의 환율에 의한 어떤 수혜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영업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분석이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일정 부분은 선반영이 좀 되었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4, 4분기 이후에는 신차 효과와 환율 수혜가 이제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보다 큰 폭의 실적 개선으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이렇게 예상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네. 아울러 9월 높아진 내수 점유율로 확인된 신차의 돌풍이 해외 시장에까지 좀 이어질 전망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악화 일로를 걷고 있던 미국 시장에서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SUV 중심의 매출 구조를 소형 승용차 중심으로 전환한 결과 최근에 판매량 감소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중국의 소형차 시장에 이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해외 시장에서도 좀 선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해외 시장에서의 시장 지위를 토대로 감안해 본다면 신차 효과가 국내 및 해외에서까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주가가 단기 급락한 부분과 이전에 그 쇼커버리성으로 보이는 그 외국인의 매수세 등을 좀 감안해 본다면 단기 목표 주가는 한 13,0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전에 저점이었던 9,500원 선을 투자 의견으로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 기아차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자, 다음은 마이스코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예, 마이스코는 코스닥에 있는 업체고요. 조선 및 해양, 석유화학, 그리고 발전 등에 사용되는 단조품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조선 및 해양 플랜트의 수주 잔고는 향후 2년에서 3년치 정도 이렇게 좀 수주 잔고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발전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수급 관련해서는 매우 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지난 9월에 미국 기계학회로부터 원자력 제조 인증을 획득을 하였는데요. 이는 국내 단조 업체로서는 최초이고 최근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본다면 향후 원자력 관련 설비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또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의 소재는 탄소강, 그리고 합금강, 그리고 스테인리스강 등의 제품이 있는데 특히 합금강 등은 탄소강에 비해서 수익성이 2배 이상 좀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고급 강종 위주의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향후의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타 단조업체에 대비해서 할인 요인으로 주가의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작은 외형은 내년 이후에 신공장 증설 및 외형 증가로 인해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요. 최근에 회사는 2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등 향후 주가에도 비교적 긍정적이고요. 무엇보다도 절대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아마 부각될 시점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는 단기 주가 급락했던 부분 고려해서 12,000원 선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가 8,000원대의 그 마이스코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수 차장 그리고 이진행 차장님 두 분의 투자 조언과 그리고 종목에 관한 추천과 그 상세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재테크 이어가겠습니다. From Hong Kong, from Tokyo, from Singapore, from Sydney, live from Beijing, from Shanghai, live from Seoul, from Taipei, Melbourne, KL, and Mumbai. 세계 경제의 흐름, 글로벌 자금과 기업의 움직임, 이젠 서울경제TV가 책임집니다. Bloomberg Television.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시간은 SC제일은행의 목동 PRB 센터에 계시는 김희태 지점장과 함께 지난 주말 11구 금융안정대책으로 발표된 이 장기 펀드에 대한 내용과 또 기존 소득 공제형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난 주말 정부가 증시 부양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많은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가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겐 가장 와닿는 그런 대책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 적립식 펀드에 대한 소득 공제에 대한 그 한시 조치가 우리 증시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심각한 얘기 말고요. 네. 즐거운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 안 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일 안 하고 월급을 받는 방법이요. 저 같은 경우는 회사 기둥 뒤에 숨어서 그냥 버팁니다, 저는. 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일 안 하는 13월, 13월에 받는 월급, 연말 정산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아, 연말 정산? 네. 예. 내가 미리 낸 돈을 나중에 정산받아서 돌려받는데 왜 그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돈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동안 낸 것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10월 후반기가 들어가고 11월, 12월 연말이 돼가고 있으니까 연말정산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에 정부에서는 적립식 펀드 소득공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과 회사채 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신규 자금의 추가 유치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고요. 환급률도 그렇고 회사채의 위험성도 그렇고 아마도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의 심각성 때문에 펀드런 같은 것들을 의식해서 기존 가입자들을 계속 붙들어 놓기 위한 어떤 고육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현재 국내 주식형 펀드의 적립 계좌 수는 약 840만 자 정도가 되고요. 적립 금액은 42조 원. 만약에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3분의 1 정도만 부어준다 할지라도 연 14조 원의 자금이 새롭게 투입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잠깐 표를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장기 주식형 적립식 펀드의 세제 혜택은요.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어야 하고 자영업자, 근로자 등 개인이 가입 자격입니다. 분기에는 300만 원, 연 1,200만 원까지 가입 한도가 제한이 돼 있고 3년 이상 적립식으로 불입을 해야만 하고요. 불입의 소득공제는 1차년도에 20%, 2차년도에 10%, 3차년도에 5%,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이번에 금융안정대책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식형 적립식 펀드 이외에도 이 회사채 펀드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장기 회사채형 펀드에 대해서 좀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일반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회사채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하고는 달리 소득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3천만 원 이내에서 배당 소득을 비과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문제는 아직 이에 해당하는 펀드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채권형 펀드나 하이힐드 펀드는 이번 비과세 조치에 해당하는 회사채형 펀드는 아니고요. 아마도 다음 달쯤 새롭게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기존 채권형 펀드에 비해서 위험이 클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가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세제에 감면되는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국내 회사채 CP에 60%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요. 자영업자, 근로자 등 개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총 3천만 원 이내에서 3년 이상 거치식으로 예치를 해야만 합니다. 3년간 배당 소득이 비과세되고 이것 또한 내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연초 되면 이제 연말에 어떤 소득공제 신청을 이제 충분히 잘 성실히 챙기신 분들은 뭐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돌려받고 모두 돌려받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들 돌려받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부양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연초면은 더 이렇게 흔히 속된 말로 이제 토해낸다는 그런 표현을 쓰죠. 예. 돈을 더 내야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속상한데 이런 기회들만 잘 챙겨도 내가 좀 돈을 모으면서도 또 상당 부분 세금에 있어서 절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겠다 싶어서 상당히 반가운데 자, 이 발표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고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실제로 얼마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 표를 한번 참고하시죠. 연봉 4천만 원을 받는 K과장이 한 달에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을 적립한다면 2009년 첫 해에는 21만 1천 원, 2000년도에는 9만 9천 원, 3년 차에는 5만 원, 총 36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요. 매월 100만 원씩 적립한다면 첫 해에는 42만 2천 원, 2년 차, 3년 차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소득이 더 많으시다면 보시는 표와 같이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투자자의 소득세 한계세율, 즉 최고 적용 세율이 한 20% 정도라고 보신다면 이번 상품은 약 2.6% 정도의 기본 수익을 갖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적립식 펀드 소득공제 조치 이외에 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들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돈을 모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추가로 더 있을까요? 예, 표를 준비했고요. 장마라고 해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 장기주택 마련 상품입니다. 불입금액의 40%까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저축 상품은 꼭 가입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300만 원 내면 300만 원 전부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가입 조건을 잘 살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면 딱 300만 원까지만 1년에 불입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뜻일까요? 예, 연금저축일 경우에는 100%, 불입금의 100%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300만 원까지가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0만 원까지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소득공제 적립식 펀드를 가입할 때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듯 싶은데요. 어떤 점들을 챙겨봐야겠습니까? 네, 이번 소득공제의 대상은 적립식 펀드여야 됩니다. 가입하실 때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시고요. 네. 또한 기존의 적립식 펀드를 갖고 계시다면 가입 금융기관에서 3년 이상 거래 추가 약정을 꼭 맺으셔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그간의 세금, 비과세, 소득공제 금액이 추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적립식 펀드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닙니다. 시장이 내려간다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적립식 투자의 방법으로 전체적인 구입 단가를 낮추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어려움이 장기간 이어진다 할지라도 역사적 저점의 이 시기에 적립식 펀드를 가입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SC제일은행 목동 PRB센터의 김인태 지점장과 함께 돈을 좀 알차게 모으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가 1200선을 탈환한 지 하루 만에 다시 힘없이 내주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이 지수 선물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꼬레인 이 지수 선물이 몸통이 이제 주위 선물 시장을 뒤흔드는 그런 웹도덕 현상이 발생한 듯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이 좀 안정세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듯 보이는데요. 보수적인 자세 잃지 마시고요. 하지만 또 희망까지도 함께 잃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동석이었습니다.